이제 의협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히포크라테스는 없다. 히포크라테스. 차마 기사로 쓰지 못하는 보건의료 뒷이야기를 구라로 풀어보는 방송 히포크라테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히구라 특집 방송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포괄수가제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수가제가 7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건정심 탈퇴를 강행하면서 강한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건이 직접 연관이 있지 않는지는 좀 본 방송을 통해서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본 팟캐스트에서는 포괄수가제를 둘러싼 쟁점 사안들을 확인을 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참석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험정책과장 박민수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상금평가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이재호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유승모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 토론이 조금 격해질 수도 있거든요. 서로 인사 말씀 한 30초씩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죠. 박 과장님부터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포괄수가제 지금 주제로 몇 차례 이렇게 좀 토론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좀 토론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김선민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평소에 자주 뵙던 분들이고요. 저 역시 의사고 포괄수가제 고민을 많이 해오던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진지한 이야기들이 많이 올 것 같으면 합니다. 네, 이재우 의사. 네, 여러 토론에서 이미 두 분은 이제 많이 만나 뵈서 굉장히 이제 친숙한 상태고요. 저는 이런 팟캐스트 방송에서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이 좀 오늘 좀 많이 좀 부각됐으면 하는 부분들이고, 단지 이제 포괄수가제뿐만이 아니고 이런 팟캐스트 방송에서 보건의료제도, 건강보험 정책 전체에 대해서 조금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진솔한 얘기들이 오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네, 유승모 의사님. 예,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포괄수가제 하면 경기하면서 일어나는 담당 주무이사입니다. 제 목소리가 갈라져서 아마 이 포괄수가제 관련해서 고민을 하다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참고로 제가 목소리가 커서 싸마자고 달겨드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모두의 의사협회가 건정심을 탈퇴하면서 강한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의사협회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호 이사님께 먼저 좀 그 부분 해명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예. 여러 번 방송에서 저희가 건정심 탈퇴하고 포괄수가제 반대 여부하고는 관련이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만에 하나 이런 포괄수가제가 저희가 반대 이유였다면 이전에 여러 가지 다른 경로에서 반대한 맥을 끊는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국민들이 또 보건의료 여러 단체나 정부에서 비난받을 일을 저희가 구태여 할 이유는 없고요. 다만 이제 건정심 탈퇴 부분은 전번에 성명서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건강보험 정책 전반을 다루는 건강정책심의회의 구성 어떤 태생적인 불공정성,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지적했던 부분이고, 우리가 흔히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에 아마 잘 하고 있겠지라고 묵시적인 동의를 해주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공급자가 그동안 국민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는 건강보험 정책이 됐든 의료 정책이 됐든 국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많이 그 전달해 드려야겠다라는 것을 이번에 그 교훈으로 좀 많이 배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포괄수가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는 맞는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 포괄수가제 지금 의료계가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의사협회는 반발을 하고 있는데 포괄수가제가 어떤 것인지 이미 여러 차례 방송에서 설명을 하셨겠지만 박민수 과장님께서 짧게 어떤 제도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포괄수가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제 건정심 탈퇴 사유에 대해서 건정심 구조 때문에 탈퇴하신 거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분명히 이제 그렇게 밝히셨죠. 밝히셨는데 이제 이게 포괄수가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네. 그렇게 퇴장을 하시면서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렇게 밝히셨단 말이죠. 근데 이제 건정심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이게 국민건강보험법의 그 구조가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계에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불만족스럽게 생각한다는 건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 이 구조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뭐 변경을 가거나 이렇게 하려면 법률 개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가 이번에 새로 이제 구성이 돼서 막 아직 상임위도 배정이 안 된 상태라 이 법률 개정이 되려면 사실은 최소한 뭐 4개월 이상 이렇게 소요될 걸로 이렇게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포괄수가제와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들이 막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 건정심 구조 문제라는 게 뭐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이것을 이유로 이제 탈퇴를 하신다고 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느끼시는 어떤 불만족이나 이런 걸 공감하면서도 이게 과연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고 이제 정보 비대칭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참 이번에 그 포괄수가제 관련되는 일을 쭉 해오면서 느끼는 부분이 좀 비슷한 소외를 느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구체적으로 토론하는 과정에도 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동안에 한 작년도 이제 그 보건의료 미래위원회에서부터 이렇게 계속되는 이제 그 대화의 과정이 있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이제 그 단체의 이제 집행부가 바뀌는 과정에서 여태까지 이렇게 소통하고 했던 부분들이 잘 전달이 안 되고 또 결국은 또 일선에 계시는 그 의사분들하고 또 정부하고 이게 만나서 우리가 만나서 그 단체의 대표분들하고 얘기했을 때 그것들이 또 실제로 또 일선에까지 또 이렇게 전달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이런 부분도 한계가 많이 있다라는 부분을 느껴서 저희도 정보의 비대칭성 부분을 느끼고 앞으로 소통을 일선 의사하고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 좀 했습니다. 예. 지금 잠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건정심 이야기로 초반을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포괄수가제 얘기가 좀 줄어들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시기상으로는 포괄수가제 논의하고 있는 상태에서 탈퇴를 해가지고 그런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짧은 반론을 하시고 저희가 이 부분은 좀 나눠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포괄수가제 이야기하고 나서 지금 우리 의료제도에서 그 정책 결정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고 알겠습니다. 있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네. 이재 의사님께 짧은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 그 건강보험법 개정 사항이라는 건 저희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요. 예전에 그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때 그 전태일 열사분이 나오셔서 막 그것을 이슈화했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계속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뭐 장관님이나 또 차관님께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라는 표현을 많이 이제 쓰셨지만 네. 저희가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더라도 상황이 크게 달라질 거라고는 보지 않았고요. 다만 이러한 그 탈퇴 상황 이후에 좀 아쉽다라는 그 얘기는 그때 좀 더 얘기를 들어줄 걸 막 그런 그의 우회적인 표현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일단 그 포괄수가제 전체적인 거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이야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박 과장님께 제도의 취지하고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다시 좀 말씀해 주시죠. 뭐 포괄수가제 뭐 여러 차례 설명이 됐습니다만 포괄수가제는 한마디로 질병 군별로 미리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지불하는 제도죠. 그래서 입원 일수나 사용되는 어떤 약제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정해진 가격을 미리 지불하는 제도고 이것은 이제 7개 질병군 그러니까 이제 맹장 수술, 그다음에 그 수정체 수술, 편도 수술,
탈장, 항문, 뭐 제왕절개, 자궁수술 이런 7개 질병군에 대해서만 이 정찰제적인 그 포괄수가제가 이제 7월부터는 전면 적용되는 것이죠. 네. 이재 의사님, 의사협회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뭐 짧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 지금 현재 7월 1일 날서부터 그 이제 확대 적용되는 부분이죠. 네, 지금까지는 그 의원급에서 한 85%가 이제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자발적인 참여라는 것은 그 선택권이 환자에게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확대 실시되게 되면 그 여러 가지 외국에서의 사례를 봐서도 문제점이 지적돼 있고 또 하나는 토양입니다. 외국에서는 주로 이제 그 국가에서 공공 의료에 대한 투자가 많았고 대부분 이제 공공 의료기관에서 이것을 실시했고 실질적으로 그 예산 절감 차원이 아닌 그 효율적인 그 병원에서의 그 예산 그 배정의 기준으로 삼았던 부분인데 지금처럼 저희가 이제 민간 의료기관이 한 90%인 우리나라하고는 분명히 토양이 다르거든요. 그런 다른 토양에서 이러한 제도를 들여올 때는 과연 그 지금 현재 행위별 수가제보다 이것이 장점이 많은지 또 바꾸면 어떤 실익이 있는지 이거에 대한 충분한 그 납득 설명이 있어야만 전제되어야만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문화 제도 그리고 그 국가 간의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를 지금 현재 행위별 수가제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반론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 박사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네, 그 토양 문제 말씀하셨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계속 지금 현재도 일선 임상 의사 선생님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질의 문제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RG를 도입하게 되면 DRG 포괄수가제를 도입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사실상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 진료량을 줄이고 그러다 보면 질이 떨어질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특히 이제 중심적으로 행위별 수가제에서 우리처럼 그 포괄수가제로 바뀌었던 미국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 그런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질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근거는 명확한 근거는 밝혀지지 않았고 또 일정 부분 과잉진료 문제를 해소하면서 질이 올라갔다라는 부분들이 90년대 전반적인 논란의 종식으로 결론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질에 대한 우려가 외국 사례도 아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잉 제공에 의한 질의 문제, 예를 들면 항생제 남용이라든가 뭐 방사성 과다 사용이라든가 재원일수의 장기화 이런 것들에 의한 문제들이 일정 부분 해결되면서 질이 오히려 좋아질 것이고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계적인 수준의 질 평가 시스템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질의 문제는 그닥 우려되지 않는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제가 그냥 사회자 질문을 잠깐 먼저 하겠습니다. 뭐 김선민 박사님도 사실 가정의학과 전문이시고 저도 지금 임상은 보진 않지만 이게 그 트레이닝을 받았던 의사로서 의사들의 정서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의료의 질을 학문적으로 평가하는 수치에서는 큰 상관이 없을진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은 뭐 꺼즈를 사용하는 것 대신에 요즘에 메디폼이나 뭐 이런 거 좀 좋은 편의 그런 장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거 사용하는데 의사가 좀 꺼리게 되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의사들이 배운 컬처가 약간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최상의 진료를 다 해야 된다라는 좀 그런 문화에서 이제는 적정한 진료를 위해서 그 의료의 질에 대한 그 약간 혼란이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 의료의 질의 정의가 일반 의사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좀 이야기를 역시 논리적으로 그냥 교과적으로 혹은 뭐 논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의 질이라는 것이 지나치게 과학적인 질 테크니컬 퀄리티 중심으로 의료인들이 이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어디서 말을 하건 의료의 질에 대해서는 테크니컬 퀄리티는 그 중에 일부이고요. 에피션시라든가 그러니까 효율성이라든가 형평성, 그리고 비용 대비 효과라는 것이 질의 중심 개념입니다. 그리고 누가 질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중요시 여기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은 비용을 불사한 질
를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는 이 포괄수가제를 하게 되면 임상의사 선생님들의 그 사고의 틀이 비용 개념을 조금 더 질에 이렇게 포함을 시키셔서 이른바 비용 대비 가치, value for money를 증가시키는 쪽으로 의료 행위가 바뀔 것으로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박민수 과장님께 먼저 기회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재우 의사님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까 이제 우리 이재우 의사님 발언하신 내용 중에 설명을 제가 조금 보충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제 포괄수가제의 토양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공공의료, 외국은 공공의료가 많이 깔려 있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이제 그 공공의료가 주로 많이 깔려 있고 또 우리처럼 저 민간 의료가 아니라 이제 NHS라 해서 국가 의료 제공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이런 나라들에서 그 포괄수가제를 도입한 근본적인 이유는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포괄수가제를 도입을 해서 추가적인 인센티브로서 이게 작동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의지가 컸고요. 포괄수가제가 처음 개발됐던 미국은 우리랑 상황이 같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민간의료 중심으로 돼 있는데 여기 이제 행위별 수가제로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행위량이 많아져서 그것이 이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이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목적으로 도입이 된 것이 포괄수가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미 이제 이게 한 15년 동안에 운영하는 경험이 있었고 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실행해 보니까 이 7개 질병군에 대해서는 크게 의료의 질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게 이제 도입을 확대하는 것이죠. 네, 이재우 의사님. 네, 지금 그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아주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김선민 선생님이나 박민수 과장님께서 미국 예를 들어주셨는데 미국은 사실은 그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이런 쪽에 이제 처음 실시를 했지만 여기는 그 입원 수가하고 의사 수가가 분리되어 있는데 입원 수가에 대해서만 포괄 수가제가 적용된 부분이고 아까 비용 대비 가치, 효율성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포괄 수가제를 도입했을 때 각 나라에서 가장 문제 삼는 게 그 재원일수입니다. 재원일수인데 대부분 그 재원일수가 줄었다라는 그 보고들이 많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인 치료비, 입원 치료비를 묶어놓다 보니까 특히 이제 미국처럼 그 진료하는 의사와 경영하는 의사가 이제 분리된 상황에서는 경제적인 진료로 그 쉬프팅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경우는 그 개방형 병원 체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영자와 달리 의사가 어느 정도 윤리의식을 가지고 견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경영자와 이 진료하는 사람이 같은 의원급에서는 좀 상황이 틀리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물론 저희도 그 봉지 의사 같은 경우에는 또 경영자의 어떤 그 방침에 따라서 초창기에는 저항을 하다가 어느 정도 계속적인 병원 경영 압박이 들어오게 돼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효율적 경영적인 진료에 대한 지침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드리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미국 상황과 한국도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박민수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 있으신가요? 아니요, 뭐 대체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마 이게 이제 논의를 맞춰가다 보면은 결국 접점이 이제 나오는데요. 포괄수가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인 진료를 지향하는 이제 지불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떤가가 우리가 이제 어떤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것 같고,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제 재원 일수나 외래 방문 횟수나 투약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OECD 평균에 거의 100 가까운 수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행위량이 굉장히 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료의 질 문제도 사실은 너무 과다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예를 들면 CT, MRI 같은 그런 이제 영상 장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건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만은 한번 찍으면은 이제 방사선 피평이라도 꽤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 안에 찍는 횟수도 사실은 어느 정도 제한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실제 환자 개인당 이게 몇 회가 찍혀지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또 의료 현장에서는 이런 게 장비를 들여놓고 찍는 횟수를 늘릴수록 또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특히 큰 병원에서 보면 저희도 듣는 이야기를 보면은 하루에 대학 교수님들이
환자들을 몇 명을 진료했는지 딱 그날 일과가 끝나면 뭐 핸드폰으로 다 이렇게 알림 서비스가 가고 이런 식의 어떤 그 경영이 도입됐단 말이죠. 이게 지금 효율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느 관점의 효율성이냐? 지금의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의 효율성은 기관 입장에서 효율성은 가급적 환자를 많이 보고 또 행위량을 많이 늘리고 또 검사를 많이 하고 이것이 이제 경영의 효율성의 지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강상의 문제도 우려가 되고 또 재정적으로도 이거는 도저히 앞으로 이제 고령화나 만성질병의 증가 추세를 감안했을 때 버텨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효율성을 발휘하더라도 조금 적정한 방향으로의 효율성을 좀 하는 쪽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네. 이제 포괄수가제가 가지고 있는 뭐 기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지금 결론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쨌든 행위를 많이 함으로써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받는 행위별 수가제를 그 기전을 좀 바꾸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유는 의료의 공급이 많다고 해서 항상 의료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으실 것 같고요.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경우에는 그런 변화에 대해서 환자의 만족도나 문화에 대해서는 언급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는 만약에 이제 외래 방문 숫자를 이제 줄이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좀 원하는 대로 검사를 하다가 그렇게 못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지금 어떻게 좀 동의나 아니면 설득을 해나가실 계획이 있으신지. 예, 이게 뭐 사실은 이제 환자들의 의료 이용 행태도 있습니다. 이게 뭐 전적으로 공급자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적인 측면도 있고 이것은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렵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한 것은 이런 뭐 모든 분야에 있어서 포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7개 질병, 그러니까 입원 수술 분야에서도 가장 표준화가 돼 있다라고 인정되는 이 7개 질병군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물론 이제 이 의협에서 이제 반대 논리로 하신 거는 그러면 그냥 선택제로 하지 뭐하러 이걸 다 하느냐, 이제 그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선택제로 하지 않고 당연적으로 하는 거는 그렇게 해야만이 이 제도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 또 이 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단점들도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하나의 포괄수가제의 성공 스토리를 좀 성공 모형을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사실은 아주 그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네. 이것 말고 다른 분야에 지금 이제 시범 적용하고 있는 신포괄수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 확대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을 토론할 때 가장 중요한 이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제 7개 질병군에 대해서 이제 당연 적용을 이제 추진하게 된 거죠. 네, 간단한 질병 7개서부터 시작을. 지금 제가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못한 건데 환자 만족도 부분은 그래서 이 7개 질병군은 지난 2009년도에 종합평가를 받으면서 이제 환자 만족도를 조사를 해봤더니 네네. 뭐 높게 나타났어요. 근데 네. 물론 그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환자들도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뿐만이 아니고 홍보 이런 부분도 뭐 계속 지속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호 의사님. 네. 유승무 의사님이 먼저 손을 드셨는데 먼저. 예. 저는 이제 우리 김선민 박사님하고 우리 박민수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좀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의구심이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질문과 제가 보도자료를 몇 가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우리 김 박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논문을 예를 들었는데 아마 논문은 모집단의 크기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라는 거를 아니면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대개 코클란 리뷰에 들어가면 결과가 되게 결론은 모호하게 다 결론을 다 내렸습니다. 그 인정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공부한 부분에서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모호하게 결론을 내린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나 공익이 외국 논문 등을 인용을 하면서 대부분 긍정적인 면만 부각을 시켜서 국민들이 현혹되게 만드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아까도 우리 이 토론에 들어오기 전에 택시 기사의 그런 얘기도 언급을 했었고요. 네, 정서가 좋지 않다. 예.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부정적인 논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건정심 내부에 있는 건정심 위원 중에서도 아마 그 박민수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들으셨을 거예요. 국민은 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좋은 제도면 그냥 따라오면 된다라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꼭 그런 결과나 이런 건정심에 그런 위원님이 계셨다라는 예. 말씀이세요? 뭐 개인적인 거니까 그런 부분 어느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박민수 과장님이 꼭 강제 시행해야지만 결론을 도출해내는데 더 좋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저는 선택적으로 해도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미국에서 처음에는 재정 절감 목적으로다가 이 포괄수가제가 개발된 거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 상당히 지금 변질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인정을 하실 거고요. 이 유럽 쪽에 있는 국가에서 치료받고 조기에 퇴원을 당하면서 고초를 겪는 독일 환자들이 포괄수가제를 영국식 퇴원, 즉 조기 퇴원은 병원 수익을 증가시키고 그래서 영국식으로 스테이크를 주문하면 피가 뚝뚝 흐르는 고깃덩어리가 나오는 상황을 빗댄 표현으로 이 영국식 퇴원이라는 말까지 그런 언론에 비춰지는 거 그리고 그런 거로 인해서 의사와 병원에게 비윤리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그런 거라는 부정적인 게 그렇게 나오게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네,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질문이 많으면은요 답변 시간 또 길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하라고. 충분히 하는데 질문을 나눠서 여러 번 해도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서울의대 이진석 교수님이 포괄수가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이 5월 23일 모 의학 전문지하고 인터뷰에서 그 의료 인력의 노동 강도가 OECD보다 4, 5배 정도 높다. 그리고 사고가 안 나는 것이 비정상이고 그다음에 이 과소진료와 의료질 하락이 존재하는 것이 현장에 계신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괄수가제 등을 논의할 때 환자의 안전도가 빠진 것이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거기에 또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님 같은 분은 환자 안전에 대한 현황 조사가 늦을수록 환자가 사망률이 증가할 거다라는 얘기도 하셨고 그는 정부가 직무유기를 하는 거라는 그 아주 극단적인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자료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질문이 사실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 처음에 논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고요. 근데 그 논문이 김 의원님은 아시고 계신 논문인가요? 지금 정확하게 논문의 출처와 이 부분은 언급을 안 하셨는데 두 분이 아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떤 포인트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협에서 처음에 이제 캐나다에서 사망률이 올라간 걸로 제시하신 논문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유승모 이사님께서 제시하신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정부와 심평원이 너무 긍정적인 쪽만 해석한 거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걸로 통칭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드리자면요, 말씀하신 대로 연구 논문은 충분한 샘플 사이즈 더하기 기존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본 연구 논문을 총망라해서 최근에는 메타 분석에 의한 연구 논문이라야지만 근거 수준이 높은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희가 계속 제시했던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나왔고 또 아메리칸 저널 오브 아메리칸 메디컬 어소시에이션 자마에 나온 논문들 90년도에 나왔던 논문들은 가장 믿을만한 민간 연구소인 란드에서 실시를 했고요. 그동안의 논문을 전부 총조합을 해보니 우려되었던 질 저하의 문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고요. 그중에서 일부는 질이 나빠졌다라는 보고도 있고요. 어떤 거는 질이 좋아졌다라는 보고도 있는데 우려했던 거와 같이 질의 저하가 없었다라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고 만약에 심각한 질의 저하가 있었다면 전 세계에서 이렇게 모든 나라들이 포괄수가제를 도입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점을 이제 우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말씀 나온 김에 아까 환자 안전 현황 조사 말씀을 드리자면 울산대 이상일 이상일 교수님의 환자 안전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이 모니터링하는 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행위별 수가제를 하는 동안에는 환자 안전이 잘 보장이 됐느냐 논점이 이제 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의 환자들이 약간 논지가 벗어나면은 너무 커지긴 하는데 포괄수가제가 됐을 때 환자 안전의 문제.
이 얘기를 하신 거는 포괄수가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환자 안전이 담보가 되었느냐라는 질문을 하시고 싶었던 네, 거죠? 네. 예. 오히려 저는 그 점에서 그 질에 대한 논란은 항상 포괄수가제를 하는 어느 나라에서든지 나오는 얘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포괄수가제 하면서 동시에 질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포괄수가제가 아니다. 그리고 질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포괄수가제는 그건 포괄수가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심평원에서도 이 질과 관련된 모니터링을 계속 추가로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환자 안전과 관련해서도 현재 모니터링 시작했고 18개 지표 중에서 대다수는 환자 안전 성격을 갖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포괄수가제를 하는 것이 질 모니터링 체계와 환자 안전의 논의를 더 촉발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네. 제가 잠깐 그냥 네.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 청취자분들도 이해 네. 못하시는 네.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네. 포괄수가제일 때 질평가하고 네. 행위별 수가제였을 네. 때 사실상 행위를 평가함으로써 네. 가늠할 수 있는 부분하고는 네.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포괄수가제는 그만큼 의료 공급자의 권한이 많은 부분이 그렇죠. 있다라는 예. 것이죠. 그래서 포인트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그 행위별 수가제를 하게 되면 질의 포커스는 오버유즈에 가게 됩니다. 뭐를 더 많이 하는 거 아닌지, 항생제를 더 많이 쓰는 거가 아닌지에 가게 되지만 포괄수가제를 하는 순간 너무 조기에 퇴원시키는 거 아닌지, 사망률은 어떻게 되는지, 재수술률, 재입원율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이런 수술과 관련해서 사망률이라든가 재수술률, 그다음에 감염률, 항생제 사용률을 본다는 것 자체가 상당 부분 환자 안전으로 질의 포커스가 옮겨온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계기가 환자 안전과 굉장히 중요한 밀접한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전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환자 안전의 시작은 코드 모니터링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환자 안전을 모니터링하는 첫 번째 것은 행정적인 자료로 떨어지는 것 중에서 무슨 문제가 되는 코드가 있는가 아닌가를 모니터링하는 게 첫 번째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코드는 이제 행정적인 걸 네. 말하는 거죠. 이게 네. 무슨 처치 코드가 되기도 하고 질병 코드가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환자 안전을 못 해왔던 거는 산출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코드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에 있어서 신뢰도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는 환자 안전이 한 걸음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포괄수가제를 하면서 이 코드 정확도를 평가하는 것이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환자 안전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전 진일보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마 이건 너무 구체적인 얘기라서 여기서 얘기하기는 거기서 좀 정리하셔도 될 것 같고요. 같습니다. 근데 유 이사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는 영국이나 뭐 해외의 경우에는 좀 네. 비윤리적인 의료 행위까지도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기존에 알고 있었을 때는 네. 포괄수가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의 질이 향상되는 쪽으로 의료 공급자도 이렇게 행위를 좀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을 이제 그 환자도 만족한다라고 박 과장님은 만족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그러니까 이제 의료의 질 부분이라든지 좀 전에 우리 유승모 의사님이 제기한 그런 비윤리적인 어떤 진료, 그다음에 아까 사회자께서도 현장 의사는 최선의 진료를 하고 싶은데 이게 결국은 이제 최선을 하지 못하고 이제 적정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게 이제 오늘날 이 포괄수가제를 놓고 의료의 질을 논쟁을 벌이는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수가를 아주 지나치게 박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실 의사가 최선의 진료를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려면 포괄수가제가 즉 성공을 하려면 적정 수준의 수가를 보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전제 요건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표명을 하면서 그럼 현재 우리가 지금 7개 질병군에서 7월 달에 하려고 하는 이 수가 수준 하에서 지금 의협에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 예를 들면 환자 하나가 왔는데 내가 정말 3만 원짜리 치료 재료를 2만 원짜리로 아껴가지고 1만 원을 더 아껴서라도 내가 그 수익을 더 내려고 현장의 의사들이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쭉 운영을 하다 보면 적자를 면할 수가 없고 하면은 그렇게 되실 거라고 봐요. 근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수가 작업을 하면서 기본 원칙을 어떻게 삼았냐면 현재 행위별 수가에서 하고 있는 모든 급여 자료 그것을 다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비급여 이것을 또 100%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법적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종의 임의 비급여죠.
관행적인 임의미급여 이것도 50%를 저희가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자료를 의료계가 또 내주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다 수가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온 것은 기존 포괄수가제에 비해서는 약 2.7%가 인상이 됐는데 이것도 사실은 야간이나 응급가산이 빠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간이나 응급가산을 새로 신설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함시키면 3.5% 인상 효과가 있습니다. 이 야간 응급가산 넣은 것도 사실은 이런 지적에 따른 거죠. 밤에 환자가 급하게 오면 그거를 입원시키지 않고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렸다 한다. 왜 그러냐? 이게 포괄수가로 가면 그걸 수익을 못 내니까. 그래서 이제 가산을 별도로 만들어 드린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해서 기존 포괄수가에 비해서 3.5%가 인상이 됐고, 비교 관점을 약간 이제, 그럼 기존의 행위별 수가를 하던 기관의 관점으로는 그럼 얼마가 인상이 됐나? 저희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의원급은 18%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병원급은 17.4%가 인상, 평균해서 한 18% 정도가 인상이 됐는데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파격적으로 많이 올린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수준의 수가 수준에서 우선은 작동을 저희는 할 거라고 믿고요. 만약에 저희가 이제 제도 시행과 동시에 계속 모니터링도 같이 시행을 하는데 만약에 시행을 해보는데 진짜 우려하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저희가 이제 연말까지 수가 조정 기준을 앞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지금 기존의 행위별 포괄수가제 2002년부터 해오던 것은 2002년에 제도 한번 만들고 지난 2009년인가요? 한번 그 수가를 재조정했는데 그때까지 그 재조정 기준이 없어가지고 그냥 쭉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유리하게 해서 많은 기관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 이후에 변화된 환경을 반영을 못 해주니까 또 큰 병원들은 많이 또 빠져나가고 이렇게 돼서 앞으로 이 포괄수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이 수가 조정 기준을 어떻게 객관화시키고 그것을 주기적으로 어떻게 반영해 주느냐. 여기가 사실은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그 건정심을 구조를 사유로 들어서 탈퇴하신 거에 대해서 참 아쉽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앞으로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또 작업을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걸 우리가 연말까지 하겠다고 일정도 지금 세워놓고 연구도 곧 발주를 할 이제 계획에 있는데 이걸 같이 사실은 의료계랑 같이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우리가 잘 만들면 이 제도도 얼마든지 굉장히 의료의 질을 걱정하지 않는 수준에 그리고 또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의료 현장의 문제점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김선민 박사님 오버유즈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점도 좀 해소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기전이죠. 예, 경제적 요인이 포괄수가제에서 또 질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적정 수가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앞서 유승무 이사님이 걱정했던 그런 비윤리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주장하시는 거는 현재 포괄수가제 수가 부분이 상당 부분 행위별 수가보다 오히려 좀 상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유 이사님? 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자꾸 이제 좀 전선이 좀 확대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까 박민수 과장님이 이제 7개 질병군을 이제 성공 스토리를 써나가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게 성공 스토리를 써나가려면은 그 저변 확대, 그죠? 토양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 핸드볼 선수 보고 계속 척박한 토양에서 세계 금메달을 따오라는 거는 그건 무리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17% 15% 말씀 나오시지만 근본적으로 현재 그 행위별 수가 자체가 진료원가의 73%의 그 저수가이다 보니까 지금 그것을 끌어올려도 지금 의료인들의 그 만족도는 높지 않다라는 그 부분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단지 수가 때문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강제 적용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구속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율성의 그 침해들이 이제 염려되고 지금 여기서 18개 지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 세계 유례없는 지표거든요. 이 지표를 가지고 한번 병원 해볼래 하면은 누구든지 이 지표 보고 질려서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질 저하가 없다라고 하는데 포괄수가제는 이 태생적으로 이 제도 설계에서부터 재정 절감을 목표로 세웠기 때문에 퀄리티 부분이 반드시 어떠한 그 문제점이 나오는 겁니다. 다만 우리 그 김선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그 질에 대한 문제점이 다 외국에서도 발생을 했는데 그 발생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제도를 다시 얹었다. 이게 맞는 얘기지. 어떤 시범 사업을 해봤거나 외국의 자료를 봤더니 그런 질 저하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것은 좀 저는 의견을 달리하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가 10년 동안 해온 시범 사업은 일종의 온실 속의 시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처음에 이 시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가 유인책으로 어느 정도 행위별 수가제보다 좋은 수가를 줬고, 또 하나는 의원급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예후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증 질환 환자로 하다 보니 데이터도 좋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 환자의 소비자의 만족도, 실질적으로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87%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그 포괄수가제 이 선택적 시범 사업에서는 96%라는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만족도에서 가격에 대해서 만족을 했는지, 아니면 그 선생님의 어떤 그 치료의 여러 가지 성적이 좋아서 만족을 했는지, 아니면 그 병원의 직원들이 친절해서 만족했는지, 만족도의 그 지표에 따라서 이건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달리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전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그 의료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이런 포괄수가제를 적용했을 때 문제가 없었는가,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가 있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패키지 여행 같은 거 우리 얼마나 많이 당해봅니까? 굉장히 저렴하다 해서 가보면 전부 다 풍선 효과처럼 다른 곳에 그 숨어 있죠, 그 비밀들이.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아파트 상한가로 묶어놓다 보니까 그때 부실 아파트 많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네. 또 대표적으로 저희 의료계에서는 요양병원들 다 정액수가제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들, 요양병원들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지금 그 복지부에서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질 문제에 대해서 실사도 하고 퇴출시키고 요양센터로 전환시키겠다는 얘기 계속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각오하자는 포괄수가제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앞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실 질문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요약하면 굳이 지금까지 강제로 안 했는데 80%는 이미 하고 있고 나머지 20%를 강제해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그냥 듣다 보니까 드는 부분이 한 군데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서는 김 의원님과 박 과장님이 의료의 질 향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는데 이재호 이사님은 재정 절감에 방점을 찍은 제도다라고 한 부분에서 확실한 이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왜 강제를 나머지 20%를 위해서 강제를 하려고 하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박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포괄수가제라는 것은 우선 행위별하고 근본적으로 사고의 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행위별은 한 건 한 건에 따라서 하는 만큼 주는 거지만 포괄수가제의 개념은 기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 기관 단위의 분포를 봐서 비용이 덜 드는 케이스도 있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 평균치에 해당하는 것을 그냥 곱하기 해서 준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보상 체계의 사고의 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건은 손해를 보게 돼 있고 딱 절반은 손해를 보고 절반은 이익을 보게 되어 있어서 맞춰가면서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제공자 스스로 가급적이면 비용을 아끼는 구조로 가자라는 게 근본 취지고요. 시스템 단위로, 그러니까 건강보험이라든가 국가적인 시스템으로 보다 보면 어떤 병원은 포괄수가제를 해서 이익을 보고 어떤 병원은 손해를 볼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행위별 수가제하고 포괄수가제하고 이렇게 병행을 하게 되면 비용을 많이 쓰는 병원들은 주로 행위별에 남아있고 적게 쓰는 병원들은 포괄수가제에 남아있기 때문에 제도의 그 행정 가능성을 보기에는 충분하지만 애초에 목적으로 했던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많이 쓰는 병원도 DRG에 포함되어야지만 전체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간에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 시작할 때는 소프트하게 하자 하셨는데 자꾸 좀 딱딱해지네요. 근데
아까 이제 한 가지 이제 부연 설명, 환자 만족도 조사할 때 그냥 뭉뚱그려서 만족하느냐를 여쭤본 건 아니었고요. 의사가 치료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느냐, 그다음에 검사는 신속하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요새 환자 만족도의 평가 방법이 과거에는 주관적 만족도에 머무르던 것이 요새 환자 경험, 그래서 아주 객관적인 잣대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에 대한 만족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의료기관 간 경쟁이 있기 때문에 이 과거에는 가격에 의한 경쟁이던 것이 질에 의한 경쟁으로 아마 외국에서 바뀌었고요. 이미 우리나라도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을 이제 저희가 많이 감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이제 보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재호 이사님의 질문에 아마 충분한 답변이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셔서 손을 드신 것 같은데요. 재정절감 제도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 제도 자체는 해외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제도고 장점이 많다라는 것 자체는 의협에서도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존의 맥락을 봤을 때 행위별 수가제도 수가가 굉장히 낮았고, 특히 뭐 하나가 시작이 되고 나면 처음엔 굉장히 조건이 좋았다가 나중에 안 좋아지는 그런 약간 역사적인 맥락에서 얘기를 하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좀 답을 해주십시오. 포괄수가제가 재정 절감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죠. 재정 절감을 목표로 하는데 이 재정 절감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올해 건보에서 지출 예상이 40조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역산을 해보면 법정 본인 부담, 그다음에 지금 내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 이런 것들을 좀 합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약 70조 원의 의료비가 지출되고 있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70조의 규모가 크냐 적냐 이걸 떠나서 지금 이제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요.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 상황은 더 악화가 될 가능성이 높죠. 이런 상황 하에서 지금 또 의료계는 수가가 낮다고 굉장히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고, 근데 제가 정책 결정 현장에서 느끼는 소외는, 그러면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 그리고 나름의 과잉 진료나 또는 행위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많은 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의료계에서 만족할 수준의 어떤 그 수가를 인상하는 그런 정책이 만약에 추진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수용되고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거시적으로 지금 이렇게 70조 원에 지출하는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 앞으로도, 지금 보험료만 해도 과거 10년간 거의 배 이상 뛰었거든요. 이런 속도로 계속 늘어나면 조만간 8%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런 속도로의 우리 국민이 이것이 부담 가능한 수준인가? 이걸 종합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죠.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70조를 내고 받는 의료 서비스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상당히 중복되는 서비스 또는 꼭 필요하지도 않은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일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효율화하고 줄인다면 그 남는 부분을 가지고 수가를 현실화하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도 좀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정절감이라고 하는 측면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맞냐면 중복되고 과잉되는 부분을 재조정해서 꼭 필요한 쪽으로 돌리는 이런 점에서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이죠. 매크로하게 70조를 다시 65조로 줄이고 이렇게 하는 목적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괄수가제를 시행할 때에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재정이 뭐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준의 수가 인상을 저희도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했고, 또 다른 그 건정심 위원들도 그걸 다 공감을 해주시고 동의를 해주셨다고 보고요. 앞으로 또 수가 조정 기전을 만드는 그 기전 작업을 할 때에도 향후에도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러이러한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수가를 조정한다라고 하는 룰 세팅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상당히 재정이 더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감하는 거는 우리가 어차피 돈을 쓰고 서비스를 받을 때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자, 그런 측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입자들도 훨씬 수가를 좀 더 적정하게 하는 것에 공감하고 거기에 훨씬 더 동의를 해줄 것이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말씀 좀 길게 해주셨는데요. 그냥 짧게 요약하면 지금 건강보험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그 약간 낭비되는 재정을 아껴가지고 지속 가능한 쪽으로 양성화시키거나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속마음을 조금 더 재밌게 표현하자면은 이렇게 좋은 취지를 하는데 왜 의사협회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은 그 모든 게 담론이 형성될 때는 그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그 저희가 포괄수가제를 도입할 때 보면은 그 GDP 대비 국민 의료비가 한 8% 정도 차지할 때 이게 대부분 시작이 됩니다. 근데 저희는 1997년도에 처음 이제 시범사업 도입할 때 4에서 5% 사이였거든요. 그리고 작년 2011년도에는 GDP 대비 의료비가 6.9%였습니다. OECD 평균이 9.6%였죠. 뭐 아직도 한 3%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게 좀 아쉬워요. 저희가 이제 OECD 자료들 보면은 자 지금 평균이 그 한 3,263불의 평균 의료비를 OECD 평균치 쓰고 있고 저희가 1,897불을 쓰고 있거든요. 한 55%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보건의료 지표가 평균 수명이라든지 영아 사망률 이런 것들이 저희는 세계의 굉장히 으뜸에 지금 자리 잡고 있거든요. OECD 선진국에서도 5위에 랭킹이 될 정도로 막 그런 부분들을 해주고 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이게 의료 지표가 지금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상당히 전 세계 다른 나라의 국민들보다 보험료를 좀 적게 내면서도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는데 문제는 앞으로 이것이 계속 갈 수 있느냐에 대해 부분에서 우리 가입자나 공급자들을 또 저희 보험자, 정부 이런 측면에서 같이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막 이런 스토리가 시작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은 지금 다 뒤에 하고 잡고 해마다 연말이 되면 지금 뭐 보험 재정 적자가 얼마니 이게 지속 가능하니 또 수가 계약 임박해서는 허위부당 청구로 그 의료인들을 상당히 매도하면서 막 이런 부정적인 측면들을 막 많이 갖고 가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신뢰가 이제 깨졌고 또 하나는 포괄수가제 부분이 우리 박민수 과장님이 어떤 전번 토론회에서는 재정 절감보다는 환자와의 신뢰를 회복하는 부분들 또 비급여들을 상당히 끌어내야 되는 부분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막 그런 부분에서들 보면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포괄수가제가 왜 좋습니까 하면은 진료비를 예측할 수 있기에 좋다. 또 본인 부담이 좀 싸질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단순한 이 프라이스 개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김선민 위원님은 아까도 처음서부터 끝까지 어떤 질에 대한 문제로 이것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런 팟캐스트 하는 것은 기존에 공공석상에서 토론에서 하지 못했던 진솔한 얘기 이런 부분들은 좀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겠습니다라고 끌어놓고 여기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장막에 좀 가려져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조금씩 사실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들이 조금씩 더 진심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앞서 미국 사례들도 많이 얘기 나왔는데 김 박사님이 많이 아실 것 같긴 합니다만 미국 트렌드는 지금 이런 약간 묶어서 돈을 지불하는 형태로 가고 심지어는 일부에서는 인두제를 시행하는 헬스케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HMO나 요즘에는 ACO라고 부르는 그런 기관에서도 질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걸 사용하는 환자들도 좋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 불만도 있을 것 같고 이거를 논하기에는 우리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일 것 같아요. 근데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는 여기 의협에서 오신 두 이사님도 공감을 하지만 지금 이 뒷부분 얘기가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서 OECD 국가들 봤을 때 GDP 대비 지출되는 비용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닌데 너무 일찌감치 항상 의료계로 괴롭혀온 히스토리가 조금 있다. 네. 개개인의 복지부의 사무관님들이야 만나서는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 약간 히스토리크하게 보면 의사들을 굉장히 좀 최근질 해가지고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여기까지 유지가 되어온 게 본질 아니냐. 근데 이제 와가지고 또 이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에서의 네. 또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OECD 의료비 저희가 6.9%고 OECD 평균 9%입니다. 네, 적게 쓰고 있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건강 성과는 상당히 좋죠. 그래서 이게 의료만의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적은 돈으로 상당히 국민들의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상당히 또 일을 많이 하고 아까 이진석 교수님도 그런 뭐 말씀을 하셨다 그러는데 그것은 뭐 통계가 아니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굉장히 이제 그 근로량이 많습니다. 통계로도 나타나는 것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우리나라가 이제 1.9명 돼 있죠. OECD 평균이 3.1명. 이제 그렇게 따지면 3.1명이 9% 쓰는 거, 그다음에 1.9명이 6.9% 쓰는 거. 그러니까 뭐 두 당으로 이렇게 따지면은 그렇게 또 차이가 많이 나지도 않아요.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사적으로 이제 건강보험을 77년에 도입을 하면서 그 당시에 관행 수가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보험제도를 시작을 했고 점점점 이제 그 급여 범위를 확대해 나가면서 지금은 이제 건강보험이 아니고서는 의료를 생각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시기가 접어드니까 이 건강보험의 정책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들 사실은 그 의료 현장에서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사실 다른 것 고민하지 말고 환자의 어떤 의료적인 상태 이거에 대해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 저 보건당국의 또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큼 지금 잘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거리고 이게 뭐 그러면 우리 저 이재호 의사님이 복지부에 여기 건강보험국장 오셔가지고 만약에 하시면 이걸 해결하실 수 있는 건지 이게 이제 우리가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고 결국은 국민들이 거기에 합당한 보험료를 내주셔야 되고 또 그거를 효율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낭비 없이 쓸 수 있는 또 틀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지금 이 어떤 제가 보기엔 약간의 우리 의료가 잘된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좀 악순환의 구조도 있거든요. 이 악순환의 구조를 좀 깰 수 있는 뭔가 계기가 필요한데 지금은 제가 그런 거예요. 지금 의협에서는 포괄수가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안 된다. 물론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환자 분류 체계도 더 세분화하고 수가도 좀 더 현실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질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들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진정성을 가지고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같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이걸 그냥 박차고 나가버리셨단 말이죠.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제가 네. 또 그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건데 답답한 네. 거는 그러면 이거 안 하고 포괄수까지 안 하고 그냥 현재대로 행위별 수까지를 그냥 그대로 가면 지금 해소하시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제들 이걸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건지 제가 거꾸로 그렇게 반문을 하고 싶거든요. 예, 여기서 그러면 주제를 살짝 바꾸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 앞에 포괄수까지에서 이견이 나오는 부분은 사실 뭐 명확했어요. 그 의료의 질이냐, 뭐 그 의료비 통제냐라는 부분에서 거의 이제 쟁점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신뢰 문제가 되는데 이 신뢰 문제는 지금 계속 그 이야기 진전이 좀 뒤로 밀리는 듯한 느낌이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의료계가 지금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내왔다, 들어주지 않았다, 굉장히 좀 희생을 강요했다라는 이야기를 이런 맥락을 저도 좀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정부와 그 시스템을 어떻게 보면 실행을 해야 되는 의료 공급자 간의 갈등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 그 효율적인 진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주 이 얘기가 저는 나오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저희가 사실은 그 의료 전달 체계에 좀 확립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하고 저희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괄수가제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의료 전달 체계를 역주행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왜 그런 거니? 의원급여에 대해서는 외래 환자를 보게 하고 병원급여에 대해서는 입원 환자를 보게 되는데 이 7개 질병군은 전부 다 입원 치료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정부가 이거 제대로 된 의료 전달 체계를 하게 하려면은 의사들의 그 지적재산권 행위료 쪽에다가 점수를 많이 줘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그 검사나 이러한 여러 가지 부대 사업으로 병원을 끌어갈 수밖에 없는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럼 틀을 깨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그 국민들에게 또 의사들에게 정부에서 항상 항생제 남용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항생제 많이 쓰지 말아라. 우리 김선미 의원도 아까 항생제 뭐 사용 많이 줄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정부 정책을 보면은 근본적인 뿌리는 놔두고 미봉책으로 자꾸 덮으려는 오히려 항생제를 남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틀을 깨려면 의사들의 진찰료 부분들 소위 얘기해서 그 여러 가지 검사나 행위를 많이 안 하고도
어떤 상담과 진찰 속에서 병원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끔 해줘야 된다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약간은 세밀하게 다른 부분을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제 의도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데, 제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정부의 리더십, 그리고 설득해 나가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얘기했는데, 굉장히 좀 의료 전달 체계까지 갔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의료 전달 체계는 과거에 이제 처음 세팅됐던 1차, 2차, 3차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셨고, 1차 의료기관은 이제 외래를 보는 것으로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요 부분은 약간 요즘엔 또 의료 공급 체계에 있어서 약간 개념이 또 바뀌는 부분도 있어서 아직 이 부분이 정부하고 합의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일단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의료 전달 체계에 대해서 반론하실 수 있으면, 여기서 이 의료 전달 체계 얘기는 짧게 끝나고 바로 그냥 그 제도와 네. 그 얘기를 좀 의료 하겠습니다. 전달 체계가 잘 돼야 효율적인 그 진료가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포괄수가제가 이것을 거스르는 거다라고 하는 거는 좀 공감하기 어렵고요. 지금 그러면 행위별수가제는 의료 전달 체계에 부합하는 제도냐? 이거는 지불제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이거는 이거대로 가급적이면 외래는 의원급에서 하고, 수술이나 입원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큰 병원에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나 지원책을 그렇게 마련해야죠. 이거는 작년도에 운영했던 우리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도 그런 큰 원칙을 확인했고, 또 모든 정부 정책 방향을 거기에 부합하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보건복지부 안에 보건국이나 기타 이제 의료제도를 관장하는 국에서도 이걸 지원하는 제도를 몇 가지 시행을 했죠. 이제 그거 자체로 지금 의료 현장의 문화나 이런 체계를 완전히 바꿀 만큼의 그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대형 병원의 경증 진료 약제비를 올린 거는 사실은 그런 정도의 진료를 하시는 분들은 좀 의원급으로 많이 가시도록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유도를 한 거고, 또 지금 시행을 해놓고 보니까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 밖에도 그 만성질환 관리제 이런 것도 사실은 전달 체계를 좀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된 이제 정책들이죠. 이번에 있는 요 포괄수가제 하고는 조금, 물론 그것까지 감안해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여기서 그것까지는 감안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것이죠. 네, 근데 지금 그 이재우 이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약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어쨌든 간에 정부가 지금 제도를 시행하고자 할 때 이 시스템 안에서 공급하는 개개인의 동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뢰나 이제 포용력이나 아니면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가혹했고, 지금까지는 의사들에게 희생을 좀 강요를 했고, 제가 지금 그냥 이재호 의사님 말을 좀 많이 바꿔서 제가 질문 겸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에 비해서는 지금 건정심 나온 이유도 들어보면은 그 헬스케어라는 이 바운더리 안에 이해 당사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부 쪽도 이제 지불자 입장에서 재정 절감을 해야 되고, 당연히 또 이제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내고 싶진 않지만 보장을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게 사실이다 보니까, 의료계가 좋은 의도로 이런 제도의 문제점을 얘기하더라도 굉장히 약간 이기주의처럼 얘기를 하시고, 사실 그 박 과장님도 아까 얘기를 했을 때, 포괄수가제의 문제를 얘기했을 때 제도의 약간 허점, 이런 시스템의 허점이라는 거는 가급적 없을 수는 없지만, 시스템이라는 게 다양한 공급자가 있으면 그 중에서 여러 그 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실수를 적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거를 아까는 그 의사 선생님들의 윤리를 봤을 때 낮은 그런 안 좋은 행위를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 좋은 제도를 만들겠다고 노력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좀 적합하지 않았나, 약간 이런 제가 느낌이 있어요. 저는 사실 지금 이상 의사는 아니지만 이 두 그룹의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는 사실 숨겨진 얘기는 그런 맥락이 있는 것 아닌가. 사실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 달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맨 마지막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을 상대로 얘기를 하거나, 왜냐면은 굉장히 또 헬스케어의 의사결정이 중요한 정치인들도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선순위를 뒤에다 두고, 지금 그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이나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책무에 대해서는 얘기가 전혀 없고 공급자에게 약간 가혹하게 얘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맥락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한 게 맞습니까? 200% 동감합니다. 네,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알겠습니다. 좀 네. 얘기를 해주시는 게 네, 제가 맥락을 잘 이해를 못했는 모양인데. 우선 제가 복지부에 이제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이 보건의료 쪽에 일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도 이렇게 불신의 골이 깊은가. 정부가 무엇을 의도하고 하려고 해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사실은 또 해석을 안 해주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면에서 저도 좀 답답함을 느끼고요. 이게 아마 그동안에 여러 그 정책들을 이제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생긴 상호 간의 이제 불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포괄수까지도 지금 여러 차례 지금 저도 토론 나와서 비슷한 얘기들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굉장히 그 핵심에 가보면 저는 의협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정부가 생각하는 부분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놓고도 지금 이렇게 극한 대립을 하는 것처럼 국민들 앞에 이제 보이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이제 불신 그동안에 이제 쌓여온 불신 때문에 이런 이제 결국은 코스트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좀 갈등을 겪지 않고 좀 원만하게 이끌었어야 되는가 아닌가 이렇게 만약에 질타를 하신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어떤 그 리더십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뭐 여기 대신해서 대표로 박 과장님이 그거를 책임지시면 아니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제 하여튼 그런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저도 좀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의료 서비스를 적정하게 공급하고 또 환자들의 건강 상태도 올리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이제 보건의료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본 목적에 충실하게 하려면 사실 자원도 거기에 상당하게 따라줘야 되고 또 이것을 운영하는 모든 주체들이 상호 간의 신뢰 속에서 어떤 믿음 속에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국민의료비 수준이 아직은 낮은데 아직 왜 이렇게 수가도 좀 많이 못 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자 측에서는 깔려 있는 것이고 사실은 또 당사자가 공급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그렇죠. 보험 입장에서는 이제 보험료를 내주는 그 가입자도 있는 거죠. 근데 가입자 입장에서는 또 지금 보험료가 매년 평균 4 내지 5%가 올랐어요. 이거 저도 봉급쟁이고 매달 봉급에서 이제 건보료를 떼는데 이게 10년 전에는 몇만 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몇십만 원대 단위로 이제 되거든요. 이게 상당히 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충되는 과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원만하게 또 지혜롭게 풀어갈 것이냐. 이게 사실은 건강보험의 정책에 안고 있는 이제 고민거리고 그런 거를 해결하라고 이제 건정심이라는 이제 의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여러 이해 당사자가 있으니까 한 번에 다 들어가서 거기서 논의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 누구도 만족을 못하고 사실은 뭐 공급자들도 불만이 많으시지만요. 우리 정부도 뭐 불만 많습니다. 그리고 뭐 가입자도 아마 불만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사실은 100% 만족을 못하고 또 그렇다고 어느 누구도 일방적으로 어느 특정의 안건이나 이런 것들을 또 독주할 수 없게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건정심의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런 구조로 지금 운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서로 조금 양해하는 범위 내에서 대화가 돼야만 서로 이제 소통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유승노 이사님. 우리 박민수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의료계도 그 재정 절감을 통해서 그 건강보험 제도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두 번째로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의사면 누구나 다 갖는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정부나 우리 의료계나 공감하는 사항인데 우리 이제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네. 이런 경우가 그동안에 이제 정부와 저희 의료계 이런 거에 그런 신뢰가 그 어떤 그 과거는 뭐 어차피 흘러갔지만 그런 부분에 골이 너무 깊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저희는 또 심지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저번에 보건의료미래정책위원회에서 제시한 게 이 재정절감과 통제수단으로 포괄수가제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었고요. 내용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보험을 맡은
책임 이사로서 생각한 게 우리 국민이 실손형 보험을 얼마나 들었을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민을. 그러면 이 실손형 보험이 그동안에 국민의 주머니를 어느 정도 많이 커버를 해줬었습니다. 그게 사실이고, 그렇다면 포괄수가제로 가면 아까 우리 박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은 늘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늘어나는 부분을 그 전에는 행위별 수가제가 반드시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행위별 수가제를 통해서 발생됐던 비급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실손형 보험이 커버를 해준 게 사실이고요. 그러면서 건보 재정을 안정화시키는데 실손형 보험이 어느 정도 이익을 담당했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맹장 수술하는 부분을 제가 재정 추계를 해봤습니다. 우리 보험국에서. 그래서 그게 계산을 해보니까 맹장 수술 한 건 했을 때 실손형 보험회사가 가져가는 이익이 24만 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포괄수가제를 했을 때 그 비급여, 임의비급여 이런 부분을 녹아내려서 했기 때문에 파이가 커질 수밖에 없고, 비록 눈에 보이는 현상은 의료 소비자의 그 재정 부담이,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이 작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손형 보험을 이 사람들이 이미 들어서 혜택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행위별 수가제로 갔을 때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한 게, 고민한 게, 아니 그렇다면 실손형 보험회사에서 맹장 수술 한 건만 갖고 한 케이스만 갖고 비교했을 때 20만 원씩 24만 원 돈에 이익이 가는 거를 보장성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까지도 고민을 해봤거든요.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케이스를 빈도수를 곱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7개 그 질환군 곱하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얼마나 되나요? 지금 현재 실손형 보험 가입한 가입자 수하고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취지는 이런 말씀이죠. 이제 그 포괄수가제를 하면서 보장성이 확대되니까 실손형 보험에서 지급했어야 되는 돈을 네. 안 지급해도 돼서 이득을 보는 거 아니냐. 사실상 이제 세금인 그 건보에서 그걸 커버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예. 그 지적은 저는 단기적으로는 맞는 현상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금 10년 동안 매년 보장성 확대를 매년 평균 한 5천억 범위로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이렇게 보장성을 확대하는 조치를 할 때마다 사실은 그 기존의 이제 민간보험, 실손형 보험을 든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득을 취하는 구조가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보장성 확대를 우리가 중지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지금 의료의 현장이라는 게 이 우리가 확대하는 보장성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비급여 부분이 성장하고 있어서 보험회사 입장에서 뭐 사실은 수지가 더 좋아지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포괄수가제가 갖고 있는, 지금은 이제 7개 질병군이라서 이게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데, 보장성을 충분히 확대되는 과정이 되면 사실 결국은 민간보험이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돼요.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은 뭐 포괄수가제가 실손형 보험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충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앞서 가신 그 말씀을 해줘서 궁극적의 보장성 확대의 궁극점은 민간의료보험이 없어질 수도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이견을 달리하고, 지금 그 장관님께서 그 금융당국하고 또 이 건강보험공단하고 복지부가 협의체까지 만들어서 서로 상호 보완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의료 보장성 강화가 민영의료보험을, 실손형 의료보험을 없앨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요, 없앤다는 게 아니고, 뭐 하여튼 뭐 좋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이제 해석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 전체적으로 오늘 그 팟캐스팅의 그 흐름이 논조가 조금 약간은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 7월 1일서부터 지금 확대 실시된다라고 이제 어제 건정심을 그 통과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그 국제 그 심포지움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각 그 나라, 지금 일본이라든지 대만, 캐나다, 미국, 독일 이런 쪽에 그 이 공급자들 대표를 불러 모아서 과연 너희 나라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무슨 문제가 없었는지, 또 향후 이 제도에 그 나라의 의사회에서는 만족하는지,
또 그 나라의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있는 그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좀 전달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중순에 이제 그거 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 버스 지나간다며 손 흔들기 아니냐라고 그 반문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그 권정심 탈퇴한 그런 부분들도 국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드리고자 했기 때문에 이번 그 국제 그 심포지움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점이 좀 심각하다. 이 국민들이 여러 가지 그 자기 건강권 의 어떤 훼손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이 점을 이번에 좀 부각을 시키려고 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 공급자들도 좀 어떻게 보면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을 과연 그 어떤 그 볼멘 목소리를 가지고 이게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런 팟캐스팅도 이제 열린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이 시간부터 이제 끝나는 시간까지는 그러면 이 앞으로 우리가 확대 실시됐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이 점을 한번 우리 국장님이 좋습니다. 좀 지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환자 선택권 얘기하시면서 환자가 이 의료의 질저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셨고 그 부분에 더 앞으로 홍보를 해나가시겠다라고 얘기했고 사실상 이미 여론전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의 선택권 말씀하신 거는 이제 강제 시행되기 때문에 포괄수가제가 적용되지 않는 의원을 찾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해당 질환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의료의 질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의료의 질을 낮출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하셨는데 박 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복지부도 굉장히 여론전에 맞불을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복지부 보도자료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제도의 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하고요. 그래서 이건 여론전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환자 선택권 이제 제도의 몇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의 쟁점인 것 같습니다. 환자 선택권을 제약한다. 얼핏 들어보면 그럴듯해 보이는데 저는 그러면 지금 환자 선택권이 있는 것인지 제가 그렇게 좀 의구심이 들고요. 이거는 여러 차례 토론하면서도 여러 그 시청자나 방청객들도 이런 취지의 이제 질문들을 주셨어요. 지금도 병원에 가면은 환자는 이제 의사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환자가 자기가 뭘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권이 있다라고는 보여지지 않고요. 포괄수가제를 하면 그럼 환자 선택권이 없는 거냐? 포괄수가제 하면 아까 우리 사회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모든 지금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의 개별적인 항목에 따르는 심사 기준 이게 없어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어느 하나 행위를 할 때라도 그 심평원의 보건복지부가 정한 그런 세세한 심사 기준을 다 충족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는 어느 일종의 큰 틀의 가이드라인 속에서 자율적으로 내가 어떤 진료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충분히 환자와 대화를 하면서 환자 만약에 제한된 범위 내에 선택권을 만약에 필요로 한다면 그런 것도 환자와 의사 간에 서로 상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제 이게 지불과 연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건데 사실은 이번에 7개 질병군 하면서 환자 분류 체계를 기존 61개에서 78개로 더 세분화했거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이게 실제 임상에서 임상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로 이게 세분화가 된 건지는 저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 이제 다른 나라들 사례를 보면 이 7개 질병군에 대해서는 22개 내지는 26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런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더 세분화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게 그런 정도 분류 체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욕구들은 충족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미 그거는 예전에 토론회에서 일본 사례를 이재호 기자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조금 그 논조를 좀 달리하고 싶어서 지금 제가 그 손을 들었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위별 수가제는 지금 선택권이 있느냐? 그러면 반대로 포괄수가제는 선택권이 없느냐? 어떤 그 행위에 대한 그 선택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건 논외로 하고 지금 뭐냐면은 그 국민들에게 지금 행위별 수가제는 이런 것이고 포괄수가제는 이런 것이다 해놓고 이 지불 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네. 그것을 아마 좀 그 선택권하고 네. 그거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분류 체계에 대해서는 이지호 이사님이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예, 근데 그런 선택은 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환자가 내가 병원에 가서 나는 행위별로 치료를 해주세요. 아니면 나는 포괄수가제로 치료를 해주세요. 이렇게 선택하는 나라는 없고요. 또 이건 행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건정심에서는 일단 가입자를 아니요. 지금 현재가 이제 선택제로 돼 있는데 현재 선택제로 돼 있는 것은 기관이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청구를 행위별로 할 거냐, 포괄로 할 거냐. 그것을 이제 기관이 결정하면 환자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본인 부담이 일부 달라지는 이런 것이죠. 예,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우리가 최선의 진료냐, 경제적인 진료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소위 얘기해서 그 중간값에서는 그런 변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선택권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돈은 얼마든지 들어도 좋으니 내가 선택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그룹들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많든 적든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예를 들었던 부분들은 중요한 15개 질병군에 대한 예고요. 또 하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61개에서 78개로 늘었다는 부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61개의 분류를 다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포괄적인 얘기예요. 이 포괄수가제에서 또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단순한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또 이게 연령대별로 17세 미만, 17세 이상. 그러니까 어떠한 합병증이냐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합병증이 작은 합병증이 있을 수도 있고 큰 합병증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진단이 붙지 않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세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류한 체계나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분류에는 온도 차이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개수는 어떻게 보면은 외국보다 또 많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체감적으로 느끼는 분류 체계를 더 세분화하자는 말씀을 그날 토론에서 드렸던 부분이고 이게 61개에서 78개로 늘어난 것이 적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네. 그 부분이 보완이 된다라고 하면 할만할 수도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포괄수가제의 문제점 중에 하나였죠. 또 하나는 아까 과장님이 모두에서 말씀드린 해주신 명문화하는 부분들, 수가 인정 기전에 명문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더더욱이 중요한 부분들은 대부분 외국에서는 이러한 것을 실시하기 이전에 많은 데이터를 얻어서 러 데이터를 얻어서 진료 원가 분석을 재산정을 했죠. 그러니까 새로운 제도가 됐을 경우에 그런데 이제 저희는 밑바탕 기저에 흐른 현재 행위별 수가제를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가중평균치, 급여비의 가중평균치에다가 비급여 부분 100%에다가 또 의학적인 비급여 소위 해서 50%를 집어서 같이 녹아들인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느끼는 온도차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이 포괄수가제를 받아들이기 위한 전제 조건들을 몇 가지를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수가기전 명문화 얘기하셨고요. 진료 원가 분석도 다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의료의 질평가에 대한 기준 내지는 합병증에 대한 세부적인 분류 이런 부분, 그리고 국민들의 선택권도 존중돼야 된다. 이 부분을 전제 조건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김선민 위원님 아까 손을 드셨는데요. 네. 관련된 이야기죠? 우선 의료의 질평가 기전은 현재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지표 정도면 세계적인 수준이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정도 하는 나라 없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 정도 하는 나라 흔치 않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범이라고 말씀을 붙인 게 이 지표 중에서 일부는 아마 적용이 불가능한 게 혹시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변이가 너무 없다든가, 아니면 객관적이지 않은 게 있다면 지표는 일부는 정리하고 갈 거고, 또 발표를 저희가 평가를 하면 대중 공개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이 중 일부 지표는 그냥 개별 기관의 피드백만 하고 끝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시범 평가를 했고 그건 이제 충분히 보완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합병증 말씀하셨는데 분류 체계에는 합병증에 대한 세세한 기준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어떤 합병증이냐에 따라서 그 코드가 달라지는 것은 분명히 이제 이 세부 분류 체계에 그게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 수가 인상 기준의 명문안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이제 그 그러니까 비용을 산정을 할 때 지금 행위별을 그대로 두고 그 비용을 그대로 가져왔다 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어느 나라든 페이먼트 시스템이 바뀔 때에 이제 그 초기 비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법론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아주 레디컬하게 말하면 어떤 것이 올바른 진료냐라는 걸 상정해놓고 거기에 있는 것만 쫙 담는 방법이 있고요. 현행 진료 체계를 그대로 인정하고 거기에 그러니까 기존의 그 수가 제도와 같은 수준의 이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의학이라는 게 절대선은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이제 페이먼트 시스템을 완전히 바꿀 때는 기존의 것을 비용을 최대한 인정하는 것이 시스템이 완벽한 건 없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어느 것이 이 상황에서 이것이 최선의 진료라는 건 굉장히 상황적인 거고 그 나라가 택한 자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페이먼트 시스템을 바꿀 때는 항상 기존의 그 페이먼트 시스템과 가장 자원 소멸량이 같은 거를 택하라는 것이 이 지불제도 하는 학자들의 의견이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상황이 바뀔 겁니다. 지금 벌써 저희가 질지표를 논의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그 임상 교수님들을 모시고 회의를 해보면 포괄수까지 들어오면 아마 코스트가 바뀔 것이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코스트 어카운트, 그러니까 비용 산출 기전을 만들어가면서 비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이 포괄수가제의 수가 수준을 거기에 맞추면 된다라는 거고요. 지속적으로 변화를 그렇죠. 가져야 변화를. 된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의료계가 굉장히 이거를 다운시키게 되면, 그러니까 행위량 굉장히 줄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되냐면 그 다음 해에 가면 그 수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임상 현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단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조건 코스트를 다운시키는 게 효율화가 아니라는 걸 벌써 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최소의 진료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대해서는 단기의 이익을 보지 말고 적정한 수준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이미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저희는 그렇게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근데 또 하나는 이제 환자 선택권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최상의 진료, 저는 그게 최상의 진료라는 측면이 임상적인 질이라든가 혹은 클리니컬 아웃컴 측면에서의 최상의 질이라기보다는 쾌적함, 그러니까 에이메너티, 이른바 아주 최상급 병실료, 그 다음에 무슨 아주 첨단의 그런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포괄수가제냐 행위별이냐 이전에 한국건강보험의 그 합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건강보험은 전국민 강제보험, 이른바 강제보험이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면 모두 다 한 시스템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게 우리나라의 합의 수준이고, 그리고 현재도 과도한 비급여라든가 아주 첨단의 시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급여에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행위별이냐 포괄수가제냐의 차이라기보다는 우리 건강보험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해당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하고 포괄수가제의 문제는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 과장님, 수가기전 명문화 부분은 지금 김 박사님이 빼놓고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재호 이사님한테 지금 얘기한 수준으로서 그 의료계는 어떤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니요, 제가 이제 좀 보완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네. 지난 화요일이죠. 이제 그 의협의 노한규 회장님이 이제 그 기자회견 하시면서 4가지 전제 조건을 드셨습니다. 그때 이제 수가 수준이 적정해야 된다. 그다음 조정 기전이 있어야 된다. 환자 분류 체계가 적정해야 된다. 그다음에 의사 수가가 분리돼야 된다. 이렇게 4개를 하셨는데 이제 오늘 이재호 의사님은 이제 거기다 몇 가지를 더 얹으신 것 같아가지고 다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몇 가지 여기에서 언급하신 것 중에 제가 아까 초창기에 그 수가 조정 기전 명문화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2월 달에 우리가 이제 7월 확대 시행을 의결하면서 그때 의결한 그 안건 내용에
연말까지 올해 연말까지 이 조정 기준을 명문화하는 걸로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진료 원가 분석 이 부분도 지금 이제 스케줄이 다 정해져 있죠.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물론 이제 제도 시행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해놓고 하면 가장 소망스럽겠지만 어떤 일이건 간에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이게 몇 년이 걸릴지가 이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도 시행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것이 우선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도 시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이제 수가 적정화라든지 이런 거는 좀 논쟁거리가 있으니까 요건 차치를 하고 지금 의사 수가 분리도 이제 의협에서 주장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정부는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의료제도 현실에서 의사 수가를 분리하는 게 타당하냐 안 하느냐에 관해서 논쟁거리도 있고 합니다만은 또한 이제 포괄수가제의 효과를 의사수가를 분리하면 이게 또 반감한다 이런 또 반론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2002년도에도 의료수가 분리가 한번 시도가 됐었거든요. 됐었고 실제로 연구를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최종한 결정하기 전 단계에 이게 이제 덮어진 거죠. 덮은 것은 정부가 덮은 것이 아니고 의료계가 스스로 덮은 겁니다. 그때의 사정이나 지금의 사정이나 저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이것을 또 연구를 해도 결국은 과연 의사수가를 분리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건 아마 구체적으로 스터디를 해봐야만 결론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 검토할 의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중요한 이제 포괄수가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지금 이제 사항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 공감을 하고 그런 것들을 사실은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책 담당자로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7월 시행을 놓고 이제 또 이제 이것 때문에 하신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 건정심 탈퇴한 상태이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뭐 건정심 이외에 또 포괄수가 협의체라고 하는 이제 구조도 있고 또 개별 뭐 학회도 있는 것이고 뭐 의사협회 집행부라고 하는 루트를 통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제 의료계와는 소통하는 길은 저는 열려 있다고 보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거 하나하나를 좀 제대로 좀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 의사님. 네.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국민들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그 적정 진료의 그 가이드라인을 한국적 그 상황에서 만들지 아니면은 이것을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서 만들지 이런 것도 사실은 정해져 있지 않고 우리가 좀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우리 지표가 외국에서 제일 좋을 수도 있고 또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그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 외국에 한번 나갔다 온 사람은 누구나 대한민국의 의료에 있어서는 최고의 시혜국이다라고 다들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 저희들 나라처럼 우리나라처럼 그 전문의가 개원가의 7-80% 이렇게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전문적인 진료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제공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간과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 7월 1일서부터 강제 시행하는 부분에서는 질관리 작성 지침이 의무화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18개 지표를 보면 진짜 숨이 탁탁 막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적정성 고혈압 당뇨 적정성 평가 그다음에 뭐 저희가 그렇게 반대하는 심사평가원의 그 지표 연동 관리제도 사실은 그 5가지 지표인데 그것도 좀 더 줄이자 해서 이제 3가지로 좀 그 조절을 하고 있지만 이 18가지 지표를 한다는 거면 일단 너희 이 판에 들어오면 못 빠져나간다. 뭐 이런 서류 작업이 굉장히 많아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 오히려 이런 것을 작성하는 것이 더 의료인들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거의 감시 수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18가지 지표를 작성을 의무화하면서 과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야만 하는가.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적인 진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수가가 내려가는 그 어떤 악순환이 그렇게 된다면 그걸 또 유지하기 위해서 뭐 지금 적정하게 또 간다고 하면 또 거기에서 그것이 여러 가지 치료 재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이지 못할 때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병원이나 이제 상급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 지원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마취과 전문의가 항상 상주해서 마취를 지원을 해주지만 지금 의원급에서는 그 마취 전문의를 초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그 부분들이 상당히 어느 정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이거를 조금 이렇게 눈 감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이것을 일단 실시가 돼서 가신다면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완이 좀 시급한 부분이고 최소한 어떠한 치료를 하다가 합병증이 생긴다 하면 그 부분은 포괄수까지해서 제외를 시켜주신다든지 그래서 최소한의 자율성 있는 진료를 하게끔 소신진료 환경을 구축을 해준다든지 지금처럼 여러 가지 그 치료 재료가 10원에서부터 100원까지 있을 때 중간값 이상들은 본인 부담을 하게끔 해서 어떤 자율성을 좀 보강을 해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이런 것이 안 되고 지금의 연료가들이 지표에 그대로 갇혀가지고 적정 진료를 그 정부에서 하는 가이드대로 간다면 의료인들의 자율권은 완전히 다 훼손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지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표 1 얼마나 그 질평가에 대한 그것 때문에 서류 업무가 많아지는 건가요? 예, 그 지금 현재 행위별에서도 이미 이 관련된 거는 하시고 계시는 거고요. 저희가 이거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임상원 선생님들은 자료를 더 많이 받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심평원 입장에서는 자료를 많이 받을 수가 없거든요. 한 장 정도 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실 이 정도가 되는, 그러니까 그 기본 의료 서비스 실시율, 그래서 기본 의료 서비스도 뭐 최소한의 검사 이런 것들을 임상원 선생님들이 다 정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약제 사용 내역 이거 뭐 안 쓰시는 분은 없으시고요. 뭐 입원 중 사고율, 감염률 이런 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고 수술 합병증 및 부작용 발생률 역시 퇴원 시 진단병을 쓰게 되면 자동적으로 산출이 되는 거고 재입원율, 뭐 응급실 이용률, 입원 기관 중 중환자실 이용률 이런 것들도 뭐 최소한의 기록이 안 돼 있는 병원이라 하면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많은 것을 필요로 한 것 아니고요. 뭐 지금 현재 있는 행위별 수가제에서 특정 내역의 한 장 정도에 해당하는 거고 만약에 이거가 기록이 어렵다 할 정도 같으면 전신 마취 하시는 분을 이렇게 담당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또 지금 최근 의료계에서 가장 문제로 삼고 계시는 것이 질의 문제인데 질을 걱정하신다면 이런 정도의 기록은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별로 우려치 않습니다. 차트에 작성하는 거 말고 별도의 그 업무량이 늘어나는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은요. 지금 이미 그 많은 그러니까 의원급은 더욱더 외부 그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차트에 있는 그렇죠. 차트에 있는 것들을 저희 이제 그 제출하는 그 서류에 옮기는 것이 그닥 어렵지 않은 것들을 이미 잘 알고 계시고 만약에 이런 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퀄리티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시는 것이 저는 논리적인 모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그 어저께 건정심에서 이제 요 관련 안건이 통과되면서 건정심 위원들이 두 가지 부대 의견을 달았습니다. 아마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년도 7월 예정인 거 그거 확고하게 하라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지금 실무적으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운영했던 포괄수가 협의체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라고 하는 것이 건정심의 이제 부대 의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합병증 발생했을 때 행위별 수가제 적용하는 것도 논의가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우리가 제도를 가장 합리적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목표 하에 지금까지 뭐 우리가 지금 이제 질지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자 분류 체계도 그렇고 저희 같은 공무원이 만든 것이 아니고요. 다 이제 임상하시는 선생님들이 같이 논의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장에 적용을 했을 때
혹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모니터링이 되면 즉각 이것의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그 제도 개선을 즉각적으로 하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알고 있는 환자 분류 체계의 원칙은 임상적으로 이 질병이 걸렸을 때 이런 정도는 확률적으로 나타난다 하면 그건 포괄에 묶여 있죠. 묶여 있지만 이거랑 다른 거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면 그건 별도로 청구도 가능하시고 또 그대로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제 합병증의 범위가 어디까지 가냐 이런 건 이제 아마 구체적으로 임상 선생님들이 결정하실 일이라고 보고 지금 결정한 78개의 환자 분류 체계가 합리성이 좀 떨어지고 실제 적용을 해봤더니 어떤 문제점들을 커버를 못하더라. 그런 게 보고가 된다면 그걸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건 조금 더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보자. 얼마든지 그것은 열려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수용적인 자세를 보이셨는데요. 유재우 의사. 네. 지금 우리 김소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직접 일선에서 진료를 하고 안 하고의 그 차이입니다. 지금 우리 김선민 선생님께서 일선에서 진료를 하는 선생님이라면 이 지표를 보고 야, 이렇게까지 해서 이거는 못한다라는 당연히 반박을 하실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지표를 만들었다면 저희 협회하고 상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임상을 하시는 선생님인데 도대체 어느 임상 선생님들이 지금 말씀 좀 들어보시고요. 저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러한 피드백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지적 말씀을 못 드렸는데 박민수 과장님께서 7개 질병부는 그 질병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확대가 돼서 이것을 다 하다 보면 나중에 민영의료보험도 필요하지 않게 됐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7개 질병군이 아닌 그 전선 확대를 쭉 해서 전체로 다 가겠다라는 그 포석이거든요. 지금 아까 보장성 확대를 얘기하셔서 살짝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정부의 정책이 꼭 그 바둑의 그 포석하고 똑같습니다. 고수가 돌을 하나 탁 던져놓으면 그게 나중에 어떤 그 방점으로 이어져서 대마가 잡히는지 사실 그 아마추어는 모르거든요. 근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가면 그때 그 포석을 하신 게 정말로 컸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이 포석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저희도 어렴풋이 알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좀 격하게 또 반응도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유승모 이사님 말씀 듣고요.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다들 좋은 말씀들 해주셔가지고 제 목소리가 안 커지네요. 분위기 반전을 해서 아까 우리 김 박사님이 얘기한 부분, 이거는 외부에서 이 전산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쉽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대진으로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2시간만 진료를 좀 해주셨으면, 그러면 아마 헛소리 지르고 가실 겁니다. 네? 나는 서류 저번에 이거는 좀 논외인데, 이런 얘기에서 제가 박민수 과장님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부정수급자를 의료기관 그 부분은 진짜 본인이 아닌 그 전체 의료기관이 그거를 일일이 매번 재진 환자까지 그거랑 지금 맥락이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신뢰를 한다면 질 관리하는 거는 차트에 정리하는 선에서 해놓고 나중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에 요청을 해서 받아서 그를 관리를 해서 질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맞지. 그거를 매번 한 거마다 하면은 그래서 옛날에 우리 박민수 과장님하고 저 실손형 보험 때 의견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죠? 뭐냐면 실손형 보험회사에서 보험들은 보험 가입자들이 의료기관에서 그걸 확인을 해서 가입 여부를 확인을 해서 본인 부담금도 못 받고 의료기관에서 의료비를 이 실손형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황당한 법을 만들겠다는 의원님이 계셔서 같이 공청회도 갔었고 이게 다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진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의료기관을 독려하려면 서류는 간소하게 하지만 기록 같은 거는 철저하게 해서 사후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돼야지 이런 부분이 그냥 손쉽게 나는 안 하니까 해보니까 이거 한두 건 해보면 쉬운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거 전체적으로다가 이거 다 똑같아. 우리는 같은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복지부나 심평원이나 저희 의료계나 똑같은 길을 가는 건데
서로를 보호해주고 진짜 아까 안 믿는 거에 대해서 우리 박명수 과장님이 모두에서 너무 골이 깊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저도 동감을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라보고 보고 놀란 가서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복지부에서 기침만 해도요. 아유 우리 폐렴 걸리네 아니면 사스 걸리네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심평원에도 좀 제가 좀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학회 일부 몇 사람들 불러서 논의하고 모든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한 거로 여태까지는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중평위에도 나가서 보면은요. 자료 있잖아요. 그 과정 몰라요. 심의해라고 하면서 그 과정에 대한 설명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루 이틀 전에 이게 중평위에 올라오는 자료니까 이거 보고 와서 심의하는데 거수기 노릇하라고 밖에는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진정으로다가 진짜 우리가 같은 길을 가고 싶다면 그런 부분도 오픈을 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저희 의견도 수렴을 하면서 그렇게 가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의료계의 정서를 반영하라는 얘기는 이해를 했습니다만 아까 그 전문 임상 학회 선생님들이 참여해서 지표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의협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인가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객관적 사실인데요. 저희가 질 지표 이뿐만 아니라 모든 심평원에서 일어나는 임상적인 자문의 프로세스는 동일합니다. 해당 전문의학회,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는 외과학회, 그다음에 이비인후과학회 공식적인 공문을 보냅니다. 저희가 개별 컨택을 하는 게 아니고요. 공식적인 공문을 보내서 2분 혹은 3분 정도의 위원님들을 위촉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거기서 위임을 받고 오시는 분이 이걸 대변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학회 입장하고 병원협회 아마 입장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지표 논의를 할 때 병원협회에서 오시는 분 따로 또 개별 학회에서 오시는 분 2분씩 따로 해서 이분들의 회의만 계속 2달 이상 해왔고요. 이제 아마 잘 모르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의사협회에서 잘 모르시고 또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오셔서는 이제 학회 가서 잘 말씀 안 하시고 이런 부분 잘 아는데요. 질의 논의의 마당에 올라온 마당에는 이렇게 공식적인 프로세스에서 좀 학회 선생님들이나 혹은 의사협회에 계시는 임상 선생님들이 이런 과정을 좀 공통으로 깊게 개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저희가 발표를 할 때 보면 흔히 나오는 말씀이 이거는 중증도 반영 안 됐다, 이거는 뭐가 제외 안 됐다 이런 케이스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은 다 오해이시거든요. 저희가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는 이거 다 제외하는데 그 오해가 해결이 되면 상당 부분 이게 접근이 되는데 서로 이제 공유하시지 않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유승무 이사님. 우리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좋은 말씀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지금 보면 의료 전달 체계가 붕괴된 것도 심평원의 책임이 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게 마지막으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왜 정책을 펼쳐나가고 하는 파트너로서 의협을 무시를 하고 개별 학회랑 접촉을 해서 전문학회의 의견을 듣는 것도 의료계를 통해서 의료계에서 전문학회 의뢰를 해서 가가지고 그 부분이 전체 의료계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지표도 개발을 하고 해가야 되는 프로세스를 무시해놓고 전부 개별적으로 이 독립군입니다. 무식하게 표현을 하면 독립군적으로다가 그렇게 저기를 해가지고 일을 해놓고 저희가 뭐라고 항의를 하면 항상 답변이 뭐냐면 전문학회랑 상의를 한 부분인데 니네가 왜 냐 이런 삐처리하겠습니다. 네. 그런 투로 답변을 받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협회에서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아마 의료계와 이제 소통하는 방법인데 저도 정책을 하면서 아까 묘도에도 그런 말씀 얼핏 드렸는데 의료계와 소통하는 방법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이제 의사협회랑 소통을 충분히 해서 결정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일선에서 완전히 아니라고 또 막 들고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또 지금 이런 이제 아주 전문적인 사항도 학회랑 논의를 했는데 의협에서는
이게 합의가 안 됐다든지 이런 좀 소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뭐 전반적으로 지금 요거 사례뿐만이 아니고 지금 심평원에 있는 중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걸 의견 수렴하는 절차들을 좀 기본적으로 그 방법론을 조금 더 개선시킬 부분은 없는지 그거는 또 다른 차원에서 아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합의를 이루시고 앞으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좀 논의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저희 팟캐스트에서 얻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포괄수과제는 어제 건정심 통과로 시행이 되는 수순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그러면 의협의 입장은 어떻게? 뭐 아까 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월 중순에 저희가 국제 심포지움을 통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그 생생한 정보들을 국민들한테 다시 전달하고 또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가시덤불을 그 헤쳐나가면서 갈 부분이고 또 저희가 그 국제 심포지움에서 정말 문제점이 많다 하면은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마지막 그 구분응선을 넘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그 반대를 할 겁니다. 다만 국제 심포지움에서 또 그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또 동떨어진 그런 또 의견이 나온다면 또 과감하게 그 수렴할 그런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은 좀 그 정부에서도 좀 열린 마음으로 만약 그때 국제 심포지움에서 좀 심각한 그런 얘기가 나오면 다시 한번 전향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는 서로 탄력성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일단 모든 게 정책적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그 말씀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이제 건정심이라는 그러한 그 합의체도 있지만 합의라는 건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합치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합의는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아까 박 과장님이 중간에서 말씀하다시피 문제점이 많다면 반드시 보완을 할 거고 포괄수가 발전 협의체에서 계속 의사협회에서 좋은 의견을 주기 바란다라는 것은 저희를 또 염려하는 그 뜻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하여튼 저희가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하지만 아닌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하고 같이 그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개진할 것을 오늘 팟캐스팅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박민수 과장님 화답을 좀 해주시죠. 네, 의사협회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퇴장하시기 전 건정심에서 오셔서도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이러한 전제 요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 그런 그 전제 요건을 충족하는 노력들을 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랑의 이제 이 제도를 놓고의 이제 시각 차이는 이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보는 거고 의사협회는 조금 더 이런 것들이 충족돼야 된다. 그런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6월 달에 국제 심포지움을 통해서 좀 외국의 사례나 이런 것도 좀 더 심도 있게 이제 한번 보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지금 7월 달에 시행하려고 하는 제도 자체에 정말 이거는 꼭 들어가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꼭 보완이 돼야 된다 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열어놓고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받고 또 이것이 반영이 가능하면 또 반영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은 지속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이제 정부와 의사협회가 이렇게 이제 하나의 사안을 놓고 이렇게 충돌을 하는 모습을 이제 국민들 앞에 보이니까 사실은 불안한 건 국민이거든요. 이게 현장에 가서 정말 내가 진료를 받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불안감들을 갖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것이 이게 다 잘 되자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불필요한 불안감이나 이런 걸 조성하지 않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좀 대화의 장으로 이렇게 나오시기를 촉구를 다시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예, 지금 박민수 과장님이 건정심의 복귀를 넌지시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요. 유승모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코멘트 하실 게 있으신가요? 참 애매하게 질문을 하셔갖고 입장이 곤란한데 저는 참 저희 의협이
외부에서 비춰졌을 때는 강성으로 가장 저는 합리적으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나 우리 이재호 이사님이나 36대 집행부에서도 있었고 37대 집행부에서도 들어왔다라는 거는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사람들이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회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만 있다면 저희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지속 가능성과 여러 가지 등등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생각한다면 긍정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모두 한 말씀씩 해주셨는데요. 김 의원님도 오늘 방송에 대한 소회도 괜찮으시고요. 뭐 앞으로 뭐 당부하고 싶은 얘기 있다면 짧게. 뭐 그냥 개인적인 소회인데요. 제가 가정의학과 트레이닝을 받을 때 내과 파견 나갔을 때 있었던 일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나 저나 저는 책만 보고 뭘 하는 사람이라서 검사도 많이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내과 교수님들한테 굉장히 야단을 맞은 적이 있어요. 그때 뭐 별것도 아니고 무슨 검사를 빠떼 이렇게 묶음으로 한번 낸 적이 있었어요. 약속 처방이라고 네, 하죠. 약속 처방. 그래서 그때 이제 어드미션 배터리를 냈는데 교수님이 오시더니 막 야단을 치시면서 이게 네 돈이냐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잘한다고 했는데 왜 저분이 저렇게 고매하신 분이 이런 쪼잔한 거 가지고 저렇게 지적을 하시지 했는데 굉장히 그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이 그 교수님의 마음이었고 그분에게 배운 제 마음이었고 또 우리 동료 의사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차제에 이런 걸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된 게 굉장히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종일관 의료계와 복지부의 논의 과정에서 다른 문제보다는 과연 이것이 진짜 국민을 위한 제도이냐, 그다음에 퀄리티를 얼마만큼 담보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토론에 참여를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한 역사의 한 장을 넘기면서 서로가 발전의 토론의 장을 넘긴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재호 이사님 마지막. 네, 우리 김선민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항상 그 열린 마음, 전향적인 자세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을 해봤을 때 아니다 하면 판을 접을 수도 있는 과감한 용기, 고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시 어떤 제도를 강행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도가 국민들에게 실익이 있는지, 왜 바꿔야 되는지, 또 이것을 여기서 접는다고 해서 우리가 지는 게임이 아니다. 막 그런 것을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토론이었는데요. 그래도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습니다. 전제 조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논의 과정, 토의 과정을 어떻게 거쳐야 될 건지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의료계의 정서와 이런 맥락을 좀 이해하시는 데는 좀 특히 박 과장님 좀 도움이 되시지 않으셨을까? 네, 그렇습니다. 예, 싶습니다. 2시간 토론을 이어갔는데요. 모두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